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고대 컴퓨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제가 교원 창업한 기업 아이젠사이언스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강지호입니다. 오늘 LLM 시대의 신약 개발 연구가 어떻게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세 가지 꼭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게 LLM이 주제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그 LLM 관련 연구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첫 번째가 바이오버트인데 이게 의생명 도메인에 특화된 최초의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게 되었고, 최초다 보니까 사이트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언어 모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생성 AI의 그 LLM, 그 미어캣이라는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언어 모델이 그 7 빌리언 파라미터, 그러니까 7 빌리언이면은 컴퓨터 한 대에서 구동 가능한 정도 사이즈 LLM이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의 LLM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한 LLM입니다. 요거를 올해 3월에 발표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실제 그 현업에서 약 개발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또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이름 슬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 슬러, 보통 이제 사람 이름을 가지고 법칙을 만드는데 사람 이름은 아니고 무어 슬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예, 무어 슬러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 반도체 산업 생산성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반대로 이 신약 개발 산업의 생산성은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Y축이 로그 스케일이고 1 빌리언 달러 R&D 비용당 승인된 약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1조 3천억의 연구비를 들이고도 신약이 하나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2조 이상의 비용, 그리고 한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가 승인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산성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메인 전문가들은 AI로부터 어떤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AI에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컴퓨터 학도들이었기 때문에 도메인의 언밋 니드가 뭔지를 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경쟁적으로 문제를 푸는 드림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에포트에 한번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취지에 2016년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생어가 공동 주최한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는 항암제 병용 투약의 시너지를 예측하는 대회였고, 첫 출전이었는데 뭐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는 쭉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년간 스탠포드, MIT, MD 앤더슨, 얀센, 구글, 엔비디아, 지멘스 등 세계 선도 연구기관을 제치고 저희가 총 7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약을 개발하는 적용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 해놨지만, 이게 오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언어 모델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던 대회이고, 이 내용을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대회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다중표적 약물을 발굴을 스크리닝하는 폴리파마칼라지 문제였고요. 이때 얀센과 경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 대회 시상식에 이제 뉴욕에 참여를 하면서 팀원들과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면서 그 언어 모델 개발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이오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보트를 가지고 이 이후 대회를 쭉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약물 개발의 과정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과학적 연구가 가설을 생성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약물도 마찬가지고, 약물 개발에서의 가설은 질병의 원인 단백질, 원인 가설, 두 번째는 세라피틱 타겟으로서의 그 타겟 단백질에 대한 가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가설일 텐데, 그 첫 단추가 전부 문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한 4년간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도 별 다른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펌웨어들을 가지고 문헌을 검색을 해서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설을 설립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랭귀지 모델이 기여하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약간 그 부분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예, 타겟을 잘 발굴해야 되는 게, 임상 가서 뭐 한 10년쯤 연구하고 2조쯤 썼는데 임상 가서 실패해버리면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50% 정도 이상이 초기에 타겟에 대한 가설이 잘못되어서
클리니컬 에피커시가 안 나오고 또는 관리가 불가능한 톡시시티 이슈로 과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타겟 가설이 중요하다. 근데 그 타겟 가설을 세우는데 결국은 이제 아카데믹 리터러처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슈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 읽고 이해하고 그 지식들을 발굴해내서 그 지식들을 엮어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과학자의 스토리는 결국 가설인데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어느 한 사람의 똑똑한 과학자의 머리로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루에 지금 한 3,000편 정도의 논문들이 펀메드에 쭉 색인이 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거죠. 하루에 3,000편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AI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는데 저희도 이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논문도 스토리고 그 스토리에 등장 인물들이 존재하고 그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이 지식인데요. 그 지식을 그래프 또는 네트워크로 표현해 보자.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에 엣지를 긋게 되면 결국 네트워크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의 등장 인물은 뭐냐? 결국은 프로테인과 약물과 뭐 유전자 또는 변이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될 텐데 그것들을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등장 인물을 익스트랙트해서 그들 간의 관계를 예측을 하고 관계를 이어붙이면 이런 이제 네트워크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것은 이 등장 인물들이 겹칩니다. 여러 스토리에 등장한다는 거죠. 같은 단백질이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여러 논문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논문마다 하나의 서브그래프 만들어 놓고 등장 인물로 그 얼라인을 시켜서 이어붙이면 하나의 방대한 지식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임드 엔터티 레코그니션이라는 그 기술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등장 인물을 뽑아내는 그리고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이 두 가지 머신러닝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꽂아가지고 논문을 읽고 있을 때 얘를 클릭하게 되면 창이 떠서 그 논문의 등장 인물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형태의 앱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 이게 2016년도였는데 그때 머신러닝 기술이 많이 고도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등장 인물을 제대로 뽑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애큐러시가 안 나오는 거죠. 릴레이션 익스트랙션 마찬가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딕셔너리 기반으로 매칭을 했고 이 관계는 코어커런스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폴스 파제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를 아쉬워하던 차에 이제 저희가 바이오보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 설명 좀 드리면 2018년도 12월에 저희가 그 얀센과 경쟁했던 다중표적 약물 발굴 대회에 출전을 해서 저희가 우승을 했고 그때 뉴욕에서 시상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을 받고 있는데 이때 그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이었지만 이진혁 박사가 그 버트라는 언어 모델이 나왔다. 이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한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무슨 언어로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위키피디아로 공부했다는 거죠. 이 기계가. 그러면 일반 위키피디아 정도 수준의 일반 언어는 이해하겠지만 그 의학 도면의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문서도 이해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바이오보트를 만들어 보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진혁 박사는 이제 자기가 만들 거란 예상을 못하고 말을 꺼냈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총대를 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일단 리딩을 했던 전민지 박사는 지금 이제 고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요 말을 꺼냈다가 바이오보트를 만들게 된 이진혁 박사는 지금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트라는 게 이제 사실은 2017년도 구글이 좋은 일을 했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세미나라는 페이퍼고 이때 공개된 모델이 이제 트랜스포머고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지금의 생성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좋은 일은 구글이 다 했는데 돈은 다른 사람들이 좀 벌고 있는 상황인데 이 Attention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텍스트를 이해를 하는 부분이 인코더 부분이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이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LLM들은 전부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고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LLM들이고 그때 초기에 나왔던 거는 이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 이 인코더 파트만 학습되어 있는 요 파트를 따로 떼어다가 위키피디아 학습시킨 것이 버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6일 날 한국에 돌아왔고
1월 25일 날 논문을 아카이빙합니다. 그래서 5주 만에 논문을 작성을 했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끼고 5주 만에 아주 맹렬하게 작업을 해서 논문을 썼고 아카이빙을 했고 근데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가장 그 최단 기간 동안 최단 기간에 작성한 논문인과 동시에 가장 많은 사이테이션을 받은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일간 학습을 시켰고요. 총 8대 GPU를 가지고 20일간 학습을 시켰고 원래 그 위키피디아 33억 단어 위키피디아하고 텍스트북 일부하고 33억 단어 학습된 기계를 가져다가 180억 단어 그러니까 펀메드하고 PMC 풀텍스트를 합하니까 180억 단어 정도 되더라고요. 그 180억 단어를 추가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도메인 전문 지식을 이해하는 기계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들어 놓고 풀고자 하는 문제가 아까 그 등장인물을 뽑는 NER 태스크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뽑는 릴레이션 익스트랙 태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퀘스천 앤서링 질문에 답하는 문헌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기계를 이제 세 가지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동일한 기계를 이제 세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팅을 한 건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그 등장인물을 뽑는 벤치마크 데이터에 평가를 했더니 총 이제 각각의 벤치마크마다 소타 모델, 그러니까 최고 성능의 모델들이 다 각기 달랐는데 저희 하나의 모델로 이 9개 벤치마크에서 총 6개 벤치마크에서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타를 찍는 그런 결과를 받고 릴레이션 익스트랙션의 3개 벤치마크에서도 2개에서 소타를 찍는 하나의 모델로 퀘스천 앤서링도 이제 3개 벤치마크가 있었는데 3개 모두 소타를 찍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논문을 1월 25일 날 아카이빙을 하고 이 보시면 바이오 ASQL이라는 게 이제 그 문헌 그 의료 도메인의 문헌을 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대회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6B가 2018년 대회인데 2019년 대회가 한 달 후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를 들고 출전을 하죠. 그래서 바이오 ASQ 7B인데 이 팀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논문이고 논문에 관련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논문에 찾는 그런 태스크였고요. 구글 리스판스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7회차 대회였고 대회는 이제 총 3월 첫 주에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고요. 총 5번의 시험을 봅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5월 첫 주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참가한 팀들은 전부 이제 전통적인 뭐 SVM을 비롯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델을 들고 참가를 했고 저희만 유일하게 이제 언어 모델을 들고 이게 이제 최초였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 모델을 들고 대회에 참가한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의 성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모두 1등을 하고 구글이 2번 4회차, 5회차 시험에서 2번 2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글을 꺾고 그래서 우승을 한 바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사이테이션이 한 6,200회 정도 사이테이션이 되고 있고 경쟁 모델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펀메드 버트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보다는 항상 3배 이상 사이테이션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자체 모델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바이오메가트론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많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파퓰러한 저희 모델을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클라우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20년 대회도 출전했고 이때는 모두가 다 그 언어 모델을 들고 나오죠. 이때부터는 언어 모델의 파워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이오보트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바이오보트를 들고 나온 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우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인튜닝 단계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결국은 또 한 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2020년도 대회를 우승하고 나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같이 연구를 하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했고 같이 연구하는 과정 중에 이제 2021년 대회에 같이 출전하게 됩니다. 바이오 크리에이티브 대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장 인물 간의 관계를 뽑는 태스크가 하나 있고 등장 인물을 뽑는 태스크가 두 개 태스크가 있었고 그 2개 태스크 저희 출전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뽑는 태스크에서 아스트라제네카랑 팀업을 해가지고 출전했고 이런 식이죠. 이런 약물과 어떤 타겟 단백질의 관계가 이니비터냐 아니냐 뭐 클래스는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 클래스를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태스크였고 등장 인물을 뽑는 것은 약물의 이름 뽑는 그런 태스크였습니다. 여기 출전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나 팀업해서 나간 데는 이제 3등을 했지만 저희끼리 등장 인물을 뽑는 태스크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다는 결과보다도 이 대회에 참여했던 팀들이 사용했던 인공지능 모델 중에 가장 많은 팀이 사용했던 게 바이오보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 많은 팀이 사용했던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 지금 텍스트 온리 모델이었는데 이걸 멀티모달하게 확장을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언어 모델을 그러니까 멀티모달 비전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우리 영상을
판독을 하는 그런 대회가 있길래 출전했습니다. 이게 스탠포드 주최한 대회였는데 비전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이 의료 영상 도메인 쪽에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출전했는데 원래는 이 파인딩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임프레션을 예측하는 그 태스크였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태스크 패스를 정의를 해서 다양한 경로를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좀 임프루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태스크가 이미지를 가지고 리포트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이제 파인딩을 제너레이션하는 태스크를 학습을 시켰는데 이때 해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코딩하고 디코더가 텍스트를 제너레이션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켰는데 레퍼런스, 이게 정답 리포트죠. 정답 리포트와 전혀 반대 결론인데 렉시칼 오버랩이 크면 점수를 받게끔 이 로스 펑션이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팩추얼 코렉트니스가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팩추얼 코렉트니스도 같이 고려를 해서 모델 성능을 개선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 이 대회에서 스탠포드와 지멘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을 꺾고 저희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스탠포드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을 여러 번 이겨봤기 때문에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영상의 세계 선도 그룹이잖아요. 지멘스를 꺾고 저희가 영상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미어캣이라는 언어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게 7B, 그러니까 70억 개거든요, 빌리언. 70억 개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의 그 파라미터가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의 뇌를 모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 개수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개수다. 시냅스의 개수면 큰 뇌잖아요. 시냅스의 개수가 많으면 큰 뇌인데 70억 개 정도면 컴퓨터 한 대에서 구동 가능한 작은 형태의 뇌입니다. 예. 작은 뇌인데 그 뇌를 가지고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GPT-4는 이미 통과를 했죠. GPT-4는 월등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그 친구는 워낙 큰 친구이기 때문에 전공의 이상의 이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봐야 되고, 7빌리언은 그보다 턱없이 작은 모델이고 거기에 그게 전공이라면 7B는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의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학생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겠는가.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 결국은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미국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를 가져다가 공부시키자. 예, 그래서 18종의 교과서를 가져다가 이게 수험서인데요. 수험서랑 교과서를 가져다 공부를 시켰는데 그냥 읽혀가지고는 얘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GPT-4처럼 큰 애는 많이 들이읽히면 깨닫거든요. 인간의 맥락을 깨닫고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씹어가지고 떠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교과 텍스트를 익힌 게 아니라 교과서로부터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 푸는 과정, 논리적으로 푸는 과정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된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 A번 옵션은 왜 안 좋고 B번 옵션은 왜 안 좋고 C번 옵션은 이렇기 때문에 정답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가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형태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7빌리언 모델이 이게 메디트론이 스위스 연방공대에서 만든 모델인데 그 모델이 한 52점 정도, 60점 정도가 평균 합격선입니다. 미국 의사면 그걸 의사면 라이선스가 나가거든요. 60점 이상이면 못 통과한 거죠. 근데 저희가 77점으로 월등한 성적으로 통과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빨리 알카이빙, 속도전이거든요, AI는 좀. 그래서 빨리 알카이빙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보다 10배 큰 70빌리언 모델을 공개를 합니다. 70빌리언 정도 되면 이제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모델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고 85.8점이면 GPT-4가 82.3점이거든요. 3.5점 높은 점수를 저희가 이제 이미 찍고 있는데 요 스토리도 재밌는 스토리지만 이게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식으로 1점씩 올려가면서 계속 발표를 해요. 경쟁적으로. 근데 아마 이 이상 가기는 힘들겠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벤치마크 특성상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70빌리언 모델이 85.8점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 다른 벤치마크에서는 GPT 3.5는 월등히 앞서고 있고 GPT-4랑 비슷한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NEJM 저널에 보면 케이스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자의 디스크립션이고 거기에 이제 멀티모델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차트랑 테이블, 랩 테스트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2페이지 정도의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6개 중에 하나의 다이그노시스를 하는 챌린지인데 총 38문제가 있고, 이게 NEJM을 구독하는 전문가 집단의 스코어 분포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2문제 정도로 맞추고 있고 GPT-4는 21.8문제 평균적으로.
그 21.8문제라는 게 이 전문가 집단, 사람 전문가 집단의 분포의 99.8%에 해당합니다. 상위 99.8%에 해당하는 성적을 이미 GPT-4가 가지고 있고, 저희 세븐티빌리언이 그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21문제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의료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요게 이제 알카디아 논문이고, 저희가 이제 로고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AI가 그린 거예요. AI한테 이제 그 의사 가운을 입은 미역해서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그 생성 AI의 크리티컬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할루시네이션인데, 이 부분이 할루시네이션인데요. 발톱이 오른발은 4개로 제대로 그렸는데 왼발 발톱 3개밖에 못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의사면허 시험만 잘 보면 될 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태스크를 온라인 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GPT-4한테 USML의 문제 하나를 주고 이 문제의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네가 환자 역할을 해라 라고 시켰고, 저희 미어카드한테는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 네가 의사 역할을 컨설팅 해라 라고 시켜서 둘이 대화를 시킨 겁니다. GPT-4가 이렇게 물어보죠. 10살짜리 아들이 이제 왼쪽 테스티클, 그러니까 왼쪽 고안에 고통이 없는 메스가 있다. 뭐 증상이 어떠냐, 뭐 메디컬 히스토리는 어떠냐, 쭉 이제 의사처럼 하고 마지막에는 울트라사운드를 스케줄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마에 나온 논문인데요. 실제로 GPT가 훨씬 더 친절하더라. 사람들 만족도 좋다 이런 얘기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있었던 랩 테스트 결과, 바이옵시 결과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이 똑같은 환자예요. 똑같은 현데 랩 테스트 결과를 같이 제공했을 때는 바로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욕색 튜머라고. 이게 이제 문제 정답을 아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죠. 그래서 욕색 튜머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7빌리언짜리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의사면허 시험 하나의 예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각각 옵션이 왜 좋고 왜 안 좋은지를 리즈닝해 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컨텍스트에서 뭐 사랑니를 뽑았는데 뭐 아래쪽 이제 럼프가 생겼다 뭐 이런 질문에도 대답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자면, 그럼 이제 미국 교과서로 공부를 했고 미국 의사면허 시험 통과했는데 한국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할까? 뭐 의료 지식이라는 게 뭐 나라가 다르다고 달라지는 않을 텐데 라는 이제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한국 의사면허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의사면허 시험인데 뭐 형태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대답하죠. 왜냐하면 한국어로 대답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해하는데 영어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의사면허 시험을 그러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번역된 질문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 평가를 했고, 그랬더니 당연히 번역을 해서 줄 때 훨씬 더 성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리즈닝을 해보도록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문제를 줄 때 성적이 좋고, 근데 70빌리언 모델은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번역에서 80점, GPT-4가 한국 의사면허 76.5점. 그러니까 이미 GPT-4보다는 한국 의사면허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에서 7B, 8B에서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성적과 영어로 질문했을 때 성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이가 이제 모델 사이즈 작기 때문에 학습시키다가 한국어 능력이 이제 좀 손실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벗 랭귀지 가이드 제너레이션이라고 모델을 한국어로 능력을 또 추가 학습을 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있는 모델을 그냥 스스로 문제를 한국어로 한국어 문제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 영어로 리즈닝을 하고 리즈닝 결과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서 돌려주는 형태로 이제 추론을 해봤더니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문제를 줬을 때 거의 비슷한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국어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튜닝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래 걸린다면 토큰을 많이 생성해야 돼요. 오래 걸리는데 그 부분은 이 토큰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생성하지 않고 임플리시트하게 생성하는 방식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약을 개발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한 원천 기술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를 모아서 2개 생성 AI를 만들었고, 인사이트는 이제 LLM입니다. LLM이고 이제 얘는 약물을 생성하는 설계하는 생성 AI, 2개 생성 AI를 하고 있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는 그 LLM이다 보니까 뭐 헬스케어 섹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간호사들이 이제 그 롱텀 케어 할 때 환자들하고 좀 채팅을 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미션 크리티컬하게 의사들의 진단을 돕는
태스크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들 진단을 돕는 데 가능성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희귀질환을 앓고 있던 3살짜리 꼬마인데 3년간 의사 17명 봤는데 진단을 못 내렸습니다. 희귀질환이 아시는 바와 같이 7,000가지가 넘습니다. 그 7,000가지 질병을 다 꿰는 의사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죠. 진단을 못했는데 챗GPT가 답을 찾아준 거죠. 그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도 그렇게 가능하고, 시간이 어떻게 네, 한 1, 2분 정도 더. 1, 2분 정도 더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 짧게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신약 개발 섹터에도 LLM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뭐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문헌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생성해내는, 지식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엮어서 스토리를 완성해내는 역할을 LLM이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히트 디스커버리, 리더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부분도 그 약물을 생성하는 AI와 그 몰레큘러 모델링 툴들을 직접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LM 마치 사람 연구자처럼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외부 툴들을, 익스터널 툴들을 운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약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당연히 특허 분석 가능하죠. 프리덤 투 오퍼레이트 분석도 이제 앞으로는 LLM이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물 설계, 뭐 이 부분에 특허가 걸리지 않는 프래그먼트를 제너레이트 해봐라, 뭐 이런 텍스트도 수행할 수가 있고, 몰레큘러 모델링 이런 것도 익스터널 툴을 직접 운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서 분석하고 리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약물 생성한 AI인데 이거는 패스를 하겠고, 실제로 이제 이게 그 인하우스에서 그 LLM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약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쭉 이제 빠른 패스포워드 해가지고 정신없이 넘어가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생성하고 있고, 울티미트한 골은 이 LLM이 그 의학화학자, 아주 숙련된 의학화학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목적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 그 인하우스에 계시는 연구소장님 같은 탁월한 의학화학자와 인터랙션 하면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학습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단계, 아비오스한 단계는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쵸? 뭐 연구원이 처음 들어와서 뭐 선임이 되고 책임이 되고 뭐 실장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LLM이 성장을 해서 울티미트한 목표는 저희 회사 연구소장님 그 30년 경력의 소장님인데 글로벌 아웃 라이센스 3건이나 하셨고, 그런 분들을 무한복제라는 무한복제를 해가지고 생산성의 혁신함을 가져와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울티미트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좋은 약물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 가지고 이런 결과를 인정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2주 전에 120억의 투자를 유치해서 저희가 이 자금을 운용을 해가지고 좋은 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의 그 어려운 질환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